자,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예, 오늘은 점심도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예, 이규철입니다. 예. 자,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쉽지 않고요.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같은 수업 내용을 한 서너 번 들으라 그러면서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 네 번째 들을 때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위를 받았는데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여러분도 시간만 되시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석사 때 들었던 선생님 내용이랑 박사 때 들었던 때 제가 느끼는 정도가 좀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높아진 게 아니라 물론 오래 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듣고 이해를 못 하셔도 문제 있으실 필요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혹시 한문 이렇게 들으러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한문? 논어나 맹자? 이런 거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제 그런 거 교육해 주는 데가 있죠. 가시면은 처음 들을 때는 재밌어요. 오히려. 근데 두 번째 들으실 때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 때는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그냥 듣는 게 다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자기가 모르는지 뭘 아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넘어가고 모르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되면 그걸 더 고민하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문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람들도 그 정근대 조선시대가인 사람은 한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논어맹자를 한 몇 번씩은 보는데 그러면 볼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면 막 좌절해요. 왜냐하면 한문 공부를 했는데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막 좌절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니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정상이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접하시고 하시다 보면 그 강의 나가보면 이제 제일 원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한 번에 우리를 다 이해시켜달라. 근데 그거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남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들어갈 테고 또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지. 같은 드라마를 봐도 재밌는 분이 있고 안 재밌는 분이 있잖아요. 저기 뭐죠? 그 얼마 전에 했던 유명한 드라마? 그 임성한 작가님의 그 뭐죠? 그 오로라 공주?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날 있잖아요. 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저녁을 먹거나 이러면 공포 특급입니다. 공포 특급. 그러니까 집에서 저녁을 잘 안 먹어요. 밤에 일하고 늦게 들어가니까. 근데 보면은 왜냐하면 그 채널권은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인터넷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저야 뭐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밖에 있으니까 그럼 집에서 저녁만 먹으면 그걸 틀어놓는데 한 번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사흘 내리 들어갔더니 사흘 내리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공포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싫었는데 적어도 당장 저희 가족 어머니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30대들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욕을 하도 먹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술 먹으면서 꼬셔보니까 재밌지 않냐. 왜 임성을 이렇게 욕하냐.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시청률 높다며요. 이 중에도 한 30%는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소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을 갖고 보시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여기 다 들으시는 교육생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보여드리고 이걸 외우고 하는 건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또 할 게 많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염전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보셨겠지만 일제강점기 염전 설치의 목적과 실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요구받은 강의 주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을 2시간을 할 수는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얘기만으로. 근데 얘기가 너무 비슷해요. 2시간이 다. 이따 나올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메시지는 결국 이따 보실 그 내용 하나로 뻔하죠. 일본이 왜 염전을 설치했겠습니까? 다 가지고 꺼내 가려고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얘기가 반복되고 뭐 어디 염전 설치했다, 어디 염전 설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좀 제가 별로 드리는 게 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론은 다 예상되는 거고 그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염전이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근현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전체적인 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자, 진행을 하시죠. 뭐 소금의 중요성이야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어제 불 얘기를 했는데 소금 역시 만만치 않죠. 소금 역시 만만치 않고, 이 소금 역시 인류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에 걸쳐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면 소금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되는데, 예전에도 물론 음식에 들어간 건 마찬가지고, 단순히 음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지급수단이고, 이걸 갖고 구황을 하고 약으로 쓰는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그 소금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간이 지구상 등장하면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가 좀 오래되었어요. 물론 소금을 언제 발견해서 썼는지는 잘 몰라요. 언제부터? 아마 당연히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거 언제부터 썼겠습니까? 언제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개념 정확하진 않지만 언제부터 썼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온 다음부터 썼는데 뭐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불 나온 다음에 어찌됐건 증류나 아주 거칠지만 지금 같은 염전 방식이 아니라, 제염법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쓰면서 소금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생기면서부터 소금이란 걸 쓰기 시작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불보다 이후긴 한데 한 번 그 용도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걸 쓰는 거에 따라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원시 시대라 그래도 이걸 한번 쓰거나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인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떡하는 겁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간다라는 거죠. 인터넷이요. 인터넷. 한 15년 전, 20년 전 인터넷을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이걸 되돌릴 수가 없죠.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아마 제 생각에 한 40대? 50대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40대까지는 인터넷 중독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따지면. 왜냐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일할 때 인터넷으로 해야죠. 요즘은 다 메일로 연락하죠. 뉴스도 다 인터넷에서 보죠. 그리고 하다못해 뭐 노는 것도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을 들어가지 않으면 적어도 40대,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50대까지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 중에 인터넷을 안 하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이메일 주소라는 게 없다 그러면 일을 못 해요. 이건 이수죠. 핸드폰 없다만큼 심한 겁니다. 핸드폰 없으니까 집 전화로 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레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안 쓰던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되돌릴 수는 없죠. 더 발전되게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이걸 없애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 효용성 있는 어떤 것들이 개발된다면 그 효과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불이고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의식주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 아주 폭넓게 사용된 게 소금이에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 문화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자,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김치 맛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외여행을 저는 30살에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갔죠. 제 나이 치고는. 제 또래 치고는. 처음 가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양식을 좋아해요. 외모와 틀리게. 막 스테이크 좋아하고 그래서 고기 진짜 좋아해요. 저 고기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키가 1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85보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막 저는 20대 때는 뷔페 가면 10그릇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그 어른들 앞에 드릴 말씀하시면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5그릇밖에 못 먹겠어요. 그래서 좀 양이 줄었구나, 체력이 약해졌구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호주를 한번 처음 갔는데 당연히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아침마다 빵 먹어요. 밥 안 먹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치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양식을 듬뿍 먹고 오겠다 했는데 진짜 사흘 지나니까 가더라고요. 한국 식당을.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맛없는데 김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그 영향력이 크고 또 맛있잖아요. 중독이 됐겠죠, 우리는. 자, 근데 이 김치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도 강조하니까 김치 같은 그 뭐라 그러죠? 음식을 만드는 문화가 우리한테만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나오면 하죠. 김치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김치는 전 세계 한국에만 있는데 김치 방식으로 김치의 기본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효고 그렇죠. 절이는 거죠. 절인다는 건 어떻게 하려고 절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두고 어느 계절에 이걸 야채를 먹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겨울의 계절에 그 야채를 먹겠다는 취지로 만든 음식 김치라는 거죠. 이건 어느 나라면 다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면? 사계절에 겨울이 있는 나라는 추위가 있는 나라면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훈제해서 뭐 보관한다, 저장고에 놓는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절여서 놓는다. 이거는 겨울이 있고 추운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지 알겠죠? 김치는 한국에만 있지만 이런 음식 문화, 절여서 야채를 보관해서 야채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 먹는 문화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이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죠.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써온 겁니다. 자, 소금 옛날 기록을 보면요. 로마 시대에는요. 들어보셨나요? 그 신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라를 막 이렇게 일반 책 보면 무슨 제국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을 이어져서 신라가 초창기에 생겼어요. 그렇죠. 1000년을 이어져서 신라를 막 천년제국이라고 부르는 표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역사학에서 좀 지나치다고 얘기를 해요. 1000년이 간 건 하지만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다. 그럼 천년제국이라는 표현을 원래 어디서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였냐면 그렇죠. 제가 이 로마를 갖고 천년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봉급의 일부로 소금 막대를 지불했다 그래요. 아예 봉급으로. 그러니까 뭐를 주는 겁니까? 화폐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여기서 현물이죠, 현물.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는 뭘 썼다 그럽니까? 우리 지금처럼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화폐라 그럽니까? 조선시대에 소금을 줬다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화폐 대신에 뭘 많이 썼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쌀이죠, 쌀. 근데 쌀만 해도 먹을 수 있는 좀 더 귀하죠. 그러니까 또 뭐를 많이 쓰냐면 포단, 그렇죠. 그걸 같이 쓰는 게 그래서 쌀미자, 포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만 해도 아직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화폐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사를 하는 분들은 큰 과제예요. 조선시대에 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냐. 지금 갑자기 2014년에 지폐 쓰지 말고 현물로 합시다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현금이나 카드지 어떤 물건을 갖고 계산한다는 개념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그런 부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국왕들이 또는 여러 지배계층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써라 이거 쓰면 깎아줄게 이러는데도 현물을 써요. 근데 아직 그게 잘 해명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전근대에는 현물을 갖고 화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자 뭐냐면 소금 막대를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개념이 소금 막대가 뭐냐라는 거에서 그게 재질이 소금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소금이 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가치 있게 지급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월급 대신에 현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는 어떤 물건이면 받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금, 다이아 이런 거면 받으실 용의가 있겠죠. 근데 뭐 현물 대신에 뭐 가방, 의자 이런 거 주면 막 의자를 던져버리고 싶고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소금은 물론 지금의 보석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는 한참 전이죠. 그래서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아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제가 소금을 말씀드린 거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애군을 쫓는 다양한 수법에 활용되죠. 많이 보셨잖아요. 소금 뿌려라.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가 왜 하필 소금이냐라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풍습적으로 애군을 쫓는 역할로 소금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좀 군대 장교로 갔다 왔는데요.
정말 저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급도 나는데 저를 정말 못 잡아먹어서 싫어하는 연대장님이 계셨어요. 대령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말했어요. 수색대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 만날 일이 많아요. 하여튼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막 아마 제가 단기 장교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갔을지도 몰라요. 하도 저를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부대로 가실 때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보셨죠. 그리고 저도 가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제가 취사병을 불러서 그 보급 나온 소금 있잖아요. 내가 2봉지 사다 줄 테니까 쫙 뿌리라고. 그래서 훈련 갔다 온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눈 왔냐고. 소금을. 저도 그걸 진짜 뿌려봤어요. 근데 뭐냐면 그 재수 없다라는 이 뿌리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근대적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애군을 쫓는 행위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소금이냐? 왜 하필 소금이냐는 건 그 깨끗함, 아까 말한 소독을 해주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물건을 갖고 애군이나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액, 악,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포함되는 거였으니까 악귀만이 아니라 뭐를 포함하는 게 또 여기서 악귀는 예전에 악귀가 돌면 제액이 와서 돌면 뭐가 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전염병이죠. 그걸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금의 중요성이나 이런 풍습 그리고 그런 거를 소독하는 데 역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순한 의례에 국한된 게 아닌 겁니다. 민속 의례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황제. 또 어떻습니까? 가장 절이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소금을 통해서 장거리 이동한다고 그럴 때 정근대 시대 때 가장 운반하기 힘든 건 뭐겠습니까? 그죠? 생선이죠. 뭐 고기도 상하겠지만 그 속도가 생선이 부패 정도가 훨씬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는 거죠.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금과 함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운반을 하려면. 자, 경상도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양에 있는 임금님께 진상한다. 그렇죠. 얼음이죠. 얼음이 중요한데 얼음은 어떻습니까? 얼음은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아주 특정한 소수만이 쓸 수 있죠.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소금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금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바닷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소금을 하자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염전이나 이런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국한될 수밖에 없고 특정한 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소금 생산을 전담한다 그럴 때 이거를 개인이나 어떤 부호들에게 맡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를 장악하고 뭐를 해버립니까? 그렇죠. 소금 상권을 장악해버릴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어떻다면 이익이 그렇게 맡겼는데 염전을 어떤 부호나 개인한테 맡겼는데 소금을 생산해서 얻는 이익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뭐가 충분히 예상되는 겁니까? 그 이익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리에 나서느냐면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자체가 그리고 소금을 활용해서 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또 그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전매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근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금, 철입니다. 염철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은 소금이고 철은 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철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중요한 자재기도 하고 이걸 갖고 뭘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까? 무기를 만들 위험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중요하고 수요는 맞는데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소금의 중요성. 그 전매제의 원칙이 뭐겠습니까? 전매제를 하겠다는 기본 의식은. 그렇죠. 국가에서 독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풀렸지만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 그 정부에서 계속 전매했던 게 뭡니까? 전매제로 팔을 때. 담배잖아요, 담배. 그래서 뭐 인삼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입이 어마어마했죠. 그러게 지금 풀렸죠. 그런데도 아직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크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굉장히 당연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에 풀어줘라, 개방해라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들어오는 수입을 생각했을 때 이 수입이 감소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출할 일은 많고 돈 쓸 일은 많은데 확실한 수입원을 줄이고 포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근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당장 우리나라만 쳐도, 우리나라 역사만 쳐도 염전은 국가에서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국가에서 정말 사실상 다 통제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돼서부터일 것 같습니까? 염전이 있어요. 이제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에 염전이 있죠. 염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정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시대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맞아요.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조선 전기 이후예요. 그 시대에는 전매제를 하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럴 국가의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예로 들어 드릴게요. 왕건 얘기 들어요. 왕건이 통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건이 통일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자, 궁예가 자기가 미륵 관신법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미륵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그 태봉국에 있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뭐를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미륵불이고 내가 관신법으로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뭘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점프해서 천장에 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한번 뛰어보라고. 닿으면 뭐 저녁 새우 사줄게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자,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정말 막 우기고 막 안 믿으면 죽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정도로 단순한 바보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관신법을 정말 마음을 읽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연극을 하면 되지 않냐. 연극을 하면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명과 짜면 연극이 가능하겠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대규모 연극이 필요하겠죠. 그럼 반드시 뭐가 납니까? NG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초에 한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누구 신하, 너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어제 야근을 한다고 집에 거짓말을 하고 술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다가 자고 사우나에서 자고 오늘 점심때 출근했더라? 네 마음에 보니까 다 있어 라고 하니까 맞은 겁니다. 뜨끔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관심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거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관심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도의 감시 체제라는 거죠. 신하와 백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어쭈뼛하겠죠. 야, 얘 날 보고 있구나. 내가 어제 사우나 간 거 보고 있구나. 점심시간에 소주 2병 마신 거 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이제 그걸 갖고 했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왕건이 2인자로 들어가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궁예가 왕건을 부릅니다. 왕건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잘 지냈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땐 2인자니까요. 막 얘기 웃으면서 이제 뭐 안부를 나눕니다. 뭐 오늘도 전하의 이마가 더더욱 빛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안부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시중이죠. 그때 왕건이. 시중의 마음속에 역심을 품은 게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깜짝 놀래요. 자,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서 솔직담백하게 예 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백하는 순간 뭡니까? 목이 잘려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신다면 안 하셨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첫 번째는 상황의 모면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그 상황을 모면한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아름답게 끝나면 가서 수습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수습이 안 될 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수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니라고 뻗댑니다. 왕건이. 그때 사관 중에 한 명이 붓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그 단상에서 내려와서 왕건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은 이런 거겠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걸렸어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왕건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얘기해요. 아, 전하의 관시법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 사실 욕심을 품고 있었는데 전하를 속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궁예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나의 관심법 위력을 받느냐. 다시는 욕심을 품지 말라 이러고 돌려보내요. 고려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 얘기만 보면. 자백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돌려보내줘요. 그러면 역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알고 불렀다는 거죠. 궁예가. 그러니까 견제를 하려고 불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백까지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보냈느냐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궁예라 할지라도 누구를 칠 수 없는 겁니까? 왕건을 칠 수 없는. 왜냐하면 왕건을 쫓아내는 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호족들이 많은 겁니다. 뭐냐면 국왕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건은 그 집안이 궁예에게 기용되자마자 2인자였어요. 태봉국에서. 강력한 호족이었던 거죠. 그러면 궁예 자체가 많은 사람을 자기의 주인들을 이렇게 다 사람 모아서 없애고 왕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왕건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줄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호족들이 자기를 연합정권을 구성하지 않으면 하나의 국가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안고 가는 거죠. 왕건도 마찬가지예요. 왕건이 왜 사성정책 들어보셨죠? 자기가 고려 통일하고 전쟁하면서 성을 막 내려주잖아요. 왕씨 성이다. 그리고 아내를 몇 명을 놓다 그럽니까? 그렇죠. 29명을 놓다 그러죠. 결혼 정책을 왜 합니까? 거기서 일부들은 하루 결혼하고 첫날 밤 보내고 다시는 못 봤대요. 평생 동안. 궁궐에 가지도 못하고요. 그럼 뭐냐면 그거는 다 뭐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까?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호족들의 도움이 없는 한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요. 조선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조선시대부터는 초기부터 국왕들이나 개국 공신들이 뭐를 없애려고 난리를 칩니까? 권력자들이 데리고 있는 그렇죠. 사병을 없애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럼 보세요. 사병을 없앤 다음에 어떻게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다 통제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냐면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 이후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력, 이 지방까지 미치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중앙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통제력이 안 되니까 지방 권력들이 염전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왜? 수입이 워낙 확실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이 염전의 장악 정도가 고려 말에 갈수록 그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통제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전에 대해서도 통제를 누가 하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그 지방에 있는 권세가들이 염전까지 장악을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사원이죠. 사원. 사찰을 얘기합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누구도 굉장히 큰 세력입니까? 그렇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이 불교 세력도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의 지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를 염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입을 갖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그 사찰의 운영비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자꾸 수탈을 당하냐면 이 염전에서 일하고 그 염전 주변에서 염전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어민들이 계속 노동력을 수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클 수밖에 없죠. 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려말 염전 지역이 권세가들의 사유화되면서 국가의 수세 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요? 뭐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될 때, 그리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후삼국 된 다음 고려가 될 때,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일 때 항상 정근대에 나오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이 백성들이 생산력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지금도 비슷하죠. 제일 만약에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어디로 가시는 게 제일 제일 좋습니까? 은행이죠. 근데 은행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문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기 막 무대리 이런 데 나오는데 가는 거죠. 가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친절하게 뭐 잘해주다가
이게 뭐 사정이 있어서 상환을 못했다 이러면 점점 이상한 분들이 찾아오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드라마에 보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안 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전근대에서 이 어민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또 흉년이 닥치고 이러면 당연히 누가 구휼해 줘야 됩니까? 국가에서 구휼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못 해주니까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곡식이 모자르고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미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지방에 있는 권세가들한테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부자들이라면 저리를 빌려주고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리된 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아예 도망을 갑니다. 아예 도망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가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는 건. 그렇죠. 일단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게 있겠죠. 추노꾼 같은 게 실록에 확인되진 않는데 보면 도망간 노비나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잘 잡아와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꽤 많은 인구가 다른 경상도에 있는 인구가 전라도로 도망가고 이런 게 있는데 몇 퍼센트를 잡아오냐? 80%를 잡아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데가 뻔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수업을 거부하시고 다 나가셨을 때 제가 몇 분이나 다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두 분 모셔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맘먹고 가시면 제가 어떻게 잡아요. 근데 80%를 잡아온다라는 건 이미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잡은. 그러니까 어렵고 또 하나 안 잡혔습니다. 다행히. 안 잡혔는데 안 잡힌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장되겠습니까? 도망간 데서. 또 먹고 살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도망가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집도 내팽개치고 뭐 가전제품 다 두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마련하고 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산적이나 해적이 돼버립니다. 산적이나 해적이 돼버리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권세가들한테 투탁을 한다 그래요. 역사용어로. 투탁이란 건 뭐냐면 자기 신분을 아예 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달라. 대신 우리 뭐 하겠다? 노비하겠다. 우리 가족은. 당신의 재산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랑 토지 다 가져라. 먹고 살게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노비가 나오고 자꾸 사람이 도망가면 국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낼 양인들이 도망가고 천민이 되고 뭐 산적이 돼버리니까 국가의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큰 문제죠. 그리고 이 권세가들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들이. 자, 그런 현상이 이 염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건데 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염전에 대해서도 같이 생기고 있고 또 염전을 이렇게 차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방의 권세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전이 한양에 있고 뭐 개성에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데를 통제 못하는 행정력이 약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전병을 한다고 하죠. 아주 대염전을 자기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 소금에서 나오는 이득을 자신들이 뭐라 그러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 지방에 있는 토호들의 이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려 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왜구 문제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왜구의 피해서 벗어나려고 서해안 일대는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는 다 뭡니까? 왜구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전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까지 사람들이 다 내륙을 이주를 해요. 언제 때부터 다시 바다로 나오냐면 정종 때부터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제 왜구가 좀 줄어서 사람들이 해안가로 다시 나오고 있다. 그 태종 초반에 태종이 즉위한 초반부터 나오지 태조 때까지만 해도 왜구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염전에 있는 작업이나 노동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여기를 국가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전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고려 말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저는 밭전자입니다. 밭전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면 토지를 얘기하고요. 민은 백성입니다. 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땅과 백성을. 그러면 땅과 백성에 대해서 뭐를 판정해 준다는 겁니까? 일종의 판결 기관입니다. 도감은. 그 도감이라고 붙는 건 뭐냐면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 다음 사라지는 기관이에요. 자, 근데 땅과 백성을
변정해준다. 그러면 토지와 백성에 대해서 변정을 해준다는 건 뭐를 변정해준다는 얘기일까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그 다음에 백성, 사람에 대해서 판정을 해준다는 거는 뭐를 판정해 주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신분이죠. 신분을.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는 누가 고소하라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억울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뺏기거나 또는 억울하게 양인인데 노비가 된 사람들 보고 고소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변병하고 있는 대지주나 지방 토호들이 고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들어온 노예는 억울한 사람이니 양인을 이럴 리는 없잖아요. 혹 설사 있을지라도. 자, 그런 의도로 만든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재판을 걸면, 소송을 걸면 국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주고 또 신분을 되찾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건 뭐가 반영된 겁니까? 국가에서 소송을 걸어온 사람들을 좀 봐줄 의향이 있다는 의도가 반영된 거겠죠. 그런데 당연히 목표에는 뭐냐면 이 염전이 소금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전국이 복잡하니까 제대로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말선초 시기에 이 염전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이 고려에서는 이 염전 수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챙깁니다. 국가 재정에. 근데 이걸 지금 국가에서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죠. 거기다 외교 문제 때문에 이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염전 지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장악은 하고 있지만 노동력이 없고 여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생산력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염전을 통해서 소금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시대 한창 때 같은 소금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가져오질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이 염전과 염세를 국가에서 아예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그냥 추진해요. 더 이상 내비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근데 조선은 뭐부터 하냐면 이제 비생산자가 권력을 빙자해서 생산수자 독점하는 걸 금지시켜요. 법규로. 그러니까 이 비생산자란 건 뭐냐면 직접 염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조선에서 어떻게 법규를 잡냐면 염전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도 되는 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 일단? 그렇죠. 국가죠. 국가고 또 하나는 염전에서 그렇죠. 직접 일하는 염전 노동자들. 이 두 사람만 이익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소금으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취지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금지하고 국가가 다 관리해요. 이제 이때부터는. 모든 염전을 다 챙깁니다. 하나하나 다 챙기고 그 변병했던 거 다 해서 다 뺐습니다. 니네 이거 불법으로 한 거지. 불법으로 한 거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행정력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이걸 실제로 가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보내고 감찰을 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이 자유로운 생산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되 여기서 나온 수입 중에 일부는 누구한테 주고 그죠. 국가에 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으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염전을 운영하는 거는 개인이 사실 쉽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설사 맡긴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해야죠. 제반 같은 거 쌓아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물자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하기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는 다르게 자꾸 권력자들이 여기를 뺏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개인들은 여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고 염전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완전히 챙기는 겁니까? 국가에서 다 챙기고 오로지 염전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력만 의탁한 다음에 국가와 나누는 거죠, 이익을.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국 초기 조선의 어염 정책이죠. 기본은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먼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킨다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어염이나 염전이 있고 어라고 하면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낚시도 있지만 고기인데 어량이라고 해서 어량? 어량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어량은 뭐냐면 지금이라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구니 같은 거에 예전에 갈대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서해안에 물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량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런 물에. 그럼 거기에 뭐가 되냐면 물고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요, 어량을.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서해안에 어량 몇 개, 어느 지역에 어량 몇 개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량을 개인한테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어염 정책이냐? 간단합니다. 어염 정책은 이제 모든 어업을 다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어량과 염전을 챙기니까 어염입니다. 그게 합쳐서 어업일 테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원칙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국가에서만 이걸 운영하면 그 모든 수입이 국가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관하에서 지방재정부에 직영하는 자체 염전도 설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설치와 생산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지방관하, 국가인 거죠. 부담하고 이 노동력은 지역민이 수군을 동원하거나 또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염전 노동자들이 기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생산자에게 염전을 지급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염전을 지급했던 건 염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염전에서 일을 해서 소금을 생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말씀드렸던 원칙이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에 보면 3년의 기한으로 이용권이 주어지고 10분의 1을 납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죠. 다만 문제가 생기는 건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국가의 권리가 약해지고 3년을 기한으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3년 이후에 다시 개인이 염전을 운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염전의 운영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쫓겨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다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방의 토호들이 다시 또 염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시 중앙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요. 그 지방에 있는 뭐 제지사족이라고 표현하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가문이나 그 권력의 힘을 갖고 염전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는 분명한 겁니까? 염전이 돈이 된다는 생각, 염전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간다라는 거죠.